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5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연결하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조대진 변호사, 또 한국일보 기획취재부 박상준 기자와 함께 오늘 열린 남북실무회담 국민투표법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6.13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에 도전한 자유한국당 이인재 상임고문 인터뷰하고요. 4부 굿벤저스에서는 바리바리 박주바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5가지 재조사 사건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매일 밤 11시와 12시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의견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예스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4월 5일 목요일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네, 어제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여야 경쟁 구도로 전환이 됐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난 월요일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박영선 의원과 인터뷰를 한번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상호 후보 연결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지사는 10일에 공식 출마한다고 해요? 네네, 뭐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네, 경쟁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안철수 전 대표, 후보죠. 후보가 상당히 강력한 득표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또 아무래도 김문수 전 지사님은 경기도지사 하시다가 대구를 갔다 오시는 거라 아무래도 좀 안철수 대표보다는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올드보이라고 그러는데, 예. 전직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셨던 분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갔던 분들이 서울시로 모여드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저는 서울 시민들을 이게 좀 모독하는 거 아니냐, 우롱하는 거 아니냐, 좀 사실 좀 불만이 있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를 좀 힘을 실어달라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김문수 지사에 관해서는 여의도 일각에서 중도 사퇴한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본인은 물론 끝까지 가겠다고 지금 선언한 상태인데 이게 야권 연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대1 구도. 아니, 안철수 후보가 야권 연대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예. 아무래도 본인이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야권 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은근히 김문수 지사님이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길 바라는 모양인데. 예. 김문수 지사님이 또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고요. 예. 한번 시작하신 일을 중단에 그만두신 분이 아니거든요. 아마 일방적으로 그렇게 원하신다고 되진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정식으로 두 분이 모여서 협약을 맺고 단일화해야 되겠죠. 하게 된다면.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말 바꾸기가 되는 거고 득표력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미 뱉어놓은 말이 있어서. 예.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야권 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 자, 안철수 의원 얘기 나왔고 또 경쟁자니까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네.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은 분들의 말씀에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 이거 박영선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을 겨냥해서 한 말 같아요. 네. 네, 그분의 판단이니까. 예. 제가 뭐라고 평가할 일은 아니고. 사실은 무대응 전략은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전략이니까요. 예. 대응 필요성에 따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거라 그건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네.
그냥 처음부터 반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 그 앞에다 토를 다는 이런 모습이 참 옛날에 안철수 후보 같지 않아요. 요즘 말씀하실 때 꼭 상대방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건드리는 말씀을 꼭 앞에 대놓고 하시더라고. 네. 자, 지금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네. 또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말이죠. 네.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되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뭐 대체적 의견이잖아요. 다만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누구를 넣어도 예. 안철수 후보를 이기는 거로 나오니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 관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박영선 의원도 마찬가지지만은 결선 투표를 원했던 것 같고 결선 투표를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도입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결선 투표에서 지금은 박원순 시장에게 밀리지만 결선 투표에서 역전하겠다 이런 보관이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님이 우리 두 명보다는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또 3선 도전 반대 여론이 높게는 57%, 낮게는 47%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이제 피로감, 거부감도 상당하기 때문에 결선 투표가 진행될 경우에 사실은 결선에 진출한 이 후보하고의 경쟁이 더 가열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하여튼 3명의 후보가 경쟁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문심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당원들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네네. 예, 이거 어떻게 여기 어필하시겠습니까? 저는 문심이 어디냐는 이야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이제 그 지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중립을 지키실 거고요. 예.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 그룹이 누구를 지지할 거냐 이제 이 문제죠. 그렇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잘 협력할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예. 네, 제가 아마 그 적임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각을 세운 적 없는 유일한 후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국민의당과 합당 이야기를 꺼내면서 문 지지자들에게 굉장한 그 문자 폭탄도 받고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해나 혹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문제는 우리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을 보시더라도요. 예. 저는 바로 이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 연대를 하자는 취지였거든요. 120석으로는 도저히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공약을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개혁 정책, 개혁 입법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런 개혁 연대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라고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예.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안 하나 통과 못 시키고.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로 갑자기 나서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구상이 다 무산돼서 사실은 그때부터 안철수 대표에 대해 제가 약간 감정이 좀 있습니다. 예. 당시에는 뭐 현실론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특보단 50명의 지지선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 들렸는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서울 지역에 문재인 대통령을 도왔던 특보단이 있었는데요. 네. 그 특보단 중에 한 50여 명이 저를 지지선언했고요. 네. 오늘은 또 서울 지역의 각 구별 호남향후회 회장들이 저의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도 대변인으로 영입했어요? 네네. 네, 지금 보니까 슬로건이 아침이 설레는 서울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침이 설레는 서울. 이것도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이분이 아침과 연결된 캐치프레이즈가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셔서 네. 네, 이 캐치프레이즈를 채택했습니다. 아침이 설레는 서울 어떤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 지금 서울서 살고 있는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 아침살이가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네. 일어나서 교통 막히고 또 애들 어린이집에 갖다 맡기느라고 힘들고 또 공기는 탁탁하고 그래서 뭔가 이 서울의 아침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예. 좀 설레는 서울, 새로운 출발, 새로운 기회가 만발하는 새로운 가능성의 서울을 만드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을 좀 바꾸자, 생활을 바꾸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 전 대표가 미세먼지 대책에 관해서 박원순 시장을 비판 많이 했어요. 네. 그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미세먼지 정책 전체를 놓고 박 시장님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발생 요인별 미세먼지 대책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꼭 한 가지만 예.
그건 너무 보여주기식 정책 아니냐 이제 그래서 비판했고요. 그거를 이제 폐기한 순간 예. 그다음부터는 박 시장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안 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정책은 사실 서울시장만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중국과의 외교 채널도 가동해야 되고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해결해야 되고 환경부의 협조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발생 요인별 대책 이것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2, 3년 안에 적어도 미세먼지의 한 30%를 잡겠다. 이런 목표를 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약이 야심차게 내놓은 것 같은데 자치구별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겠다. 네. 이거 개를 안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반대표가 좀 쏟아질 것 같은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택가 안에다가 뭐 집을 허물어서 세우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예. 지금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계신 우리 국민이 1,000만 명 가깝게 됩니다. 예.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사실은 또 이 반려동물과 이웃 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서 반려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에 대한 위협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어디에 그 놀이터를 설치하시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이제 각 구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장소는 구청장 당선되신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장소에 그것도 원하시는 곳부터 먼저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예, 박원순 시장에게 그 대선 불출마 선언하라고 요구한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다음 대통령 선거를 위한 어떤 디딤돌로 만드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네. 서울시정에 전념할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를 다음 대선을 위해서 활용하는 모습은 서울 시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점적으로 미는 공약 하나만 더 듣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저는 그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보급해서 예. 서울시의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 이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집값 우리 서울시는 지금 너무 민간주택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이 때에 따라서 너무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때가 많죠. 예. 이것을 이 청년들과 신혼부부 또 여러 다양한 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보급해서 이 집값 안정 정책에 좀 역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더 드려봐야겠어요. 이거 공공임대 정책을 말씀하셨으니까.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설치한다는 것은 뭐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서울시 안에 부지가 있느냐 이 문제가 클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가 파리 사례를 보니까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곳에 상당히 넓은 공간들을 파리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별도의 그 기반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인구 5만의 신도시를 만든 사례가 있어요. 네. 우리도 그래서 원용해서 철도와 그다음에 한강변에 유휴부지들을 활용해서 신혼부부들과 또 청년들 이런 분들을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명품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을 지금 제가 한 3개월째 갖다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7년 광장의 한복판에 계셨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때의 어떤 운동 혁명으로 인해서 직선제를 쟁취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의 체제 헌법이 완성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87 체제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 87 체제가 수명이 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안 4년 연임제. 그런데 야당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결국은 국민투표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200석 이상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 여당이 좀 양보할 부분 뭐 이런 건 없나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서로 입장 차이가 분명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놔두고. 자치분권이라든가 뭐 기본권 강화라든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헌을 먼저 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권력구조 문제는 여야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뭐 짧은 시간 내에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논쟁이 가열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6월 달에 맞춰서 개헌을 하려면 권력구조 문제를 건드리는 한 6월 개헌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6월 개헌을 하고 권력구조 문제는 계속 토론을 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쪽으로
정리되면 다시 2차 개헌할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듣고요. 자, 네. 지금 국민투표법이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거 국회 직무유기다. 이거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여야의 이견이 없는 문제인데 이게 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거를 좀 개헌에다가 연동시켜서 붙잡아서 있거든요, 야당이.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개헌은 어차피 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예. 그 개헌 자체는 여야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견이 없는 국민투표법은 사실 굳이 그 개헌에 연동시켜서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야당이 좀 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우상호 의원 만나봤습니다. 자, 우상호 의원이 그 인터뷰 도중에 서울시장 교체 지수 관련 여론조사를 언급했는데요. 그 여론조사 이야기는 우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으로 YTN 라디오와 연관이 없습니다. 이 잘못하면 또 우리 PD가 양복을 입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상호 의원하고 인터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 변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한국일보 기획취재부 박상준 기자 오늘 지각입니다. 언급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청취자들의 비난, 숱한 비난으로 다음부터 지각을 안 해주죠. 예,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최강변기의 귀염둥이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변기의 귀염둥이 변호사가 그러니까 제가 어색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준비한 멘트입니까?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가 앞서 우상호 의원하고 인터뷰하면서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거기를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추락한 F-15K 전투기 조종사 2명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속보는 순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네. 지금 일단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는데 처음에 이제 탈출하신 걸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순직으로 결과가 나와서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서 되게 가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 건가요? 네, 시기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기기 결함인지는 조금 더 체크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28살 박모대위, 31살 최호중이.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네, 또. 그죠. 많이 안타깝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국민투표법, 임종석 비서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왜 안 하냐? 직무유기 아니냐? 야당, 여당 다 이제 같이 비판한 것 같은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라고 얘기했죠? 일단 지금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되는데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하려면 이 국민투표법이 이제 개정이 돼야 됩니다. 예전 2014년도에 이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 명부 작성에 관련된 조항이 헌법 불합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성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판결을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언제 2016년까지는 이거를 만들어라라고 시한을 줬는데 이제 국회가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효력이 상실됐고 지금 국민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아니 그럼 대통령 개헌 발의, 국회 개헌 발의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국민투표를 못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 명부를 작성을 못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 하나마나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럼 직무유기가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직무유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여야가 결국 이 문제에 대해 국민투표 하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야당 자체는 지금 9월 달에 6월을 발의해서 9월 달에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개헌에 찬성하는 진심이라면 이제 국민투표에 관련된 부분은 빨리 협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안 한다면 개헌에 관련된 진심이 저희가 조금 의심스러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이 정부는 비서들이 다 한다. 비서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국회를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저번에 그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 발표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민정수석이 나와가지고 카메라 앞에 섰냐. 이걸 함께 지금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비선보다는 비서가 하는 게 낫죠. 비선보다는 비서가 하는 게 나은데 어쨌든 비서가 그럼 해야 되는 일이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했던 행동이 발의를 한 게 아니라 개정안을 발의한 게 아니라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치기 전에 대통령이 어떤 생각의 개헌안을 갖고 있는지를 비서가 설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비서가 원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발의로 바꾸면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설명이라면 이거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선이 아니라 비서가 할 일을 한 거죠. 아니 비선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전현식 씨 같은 사람 하면 당연한 건데. 네네. 그러나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 이게 당정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당이 먼저 그냥 얘기하면 되지. 이걸 꼭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되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스무스하게 잘 정리되면 좋겠지만 뭐 사실상 정치권이 뭐 국민도 알다시피 잘 협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70%인데 정치권이 협조를 안 하면 그래도 국민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게 압박일지 모르겠지만 알 권리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오. 청와대에서 파견 나왔어요? 전혀 아닙니다. 기영둥이 변호사입니다. 예. 그래요. 지각한 박상준 기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남북 실무회담이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하고 도전안을 내겠죠. 이번에는 아마 의전, 경호, 보도 이러한 대한 실무회담이 열린 것 같은데 우리 측이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북측이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왔는데 오늘 열린 그 실무회담에서 주로 이야기된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확정이 될 때까지 밝히지 않기로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간단히 그 권혁기 춘추관장이 브리핑한 내용이 그 일단 밝히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회담을 한 번 더, 최소 한 번 더 할 것이다. 예. 그 날짜는 곧 잡을 거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오늘 10시에 이제 회담을 해서 그 4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그 점심을 준비를 했는데 점심도 안 먹고 4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회담을 하고 그 각자 이제 갈 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혹시 4시간 그렇게 밥 안 먹고 한 게 혹시 회담이 좀 그 부실했던 거 아니냐고 하니까 4시간 동안 밥 안 먹고 한 게 부실하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지 안 부실한 거냐라고 이제 권혁기 춘추관장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뭐 의전, 경호, 보도회 같은 실무회담 했으면은 이거 그냥 공개해도 되지 않나요? 브리핑에서? 뭐 아시겠지만은 정상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은 다 굉장히 중요한 보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정이 될 때까지 아마 공개를 안 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실무회담을 4일날 하기로 했는데 하루 미루자고 했어요? 이것도 뭔 이유가 있나요? 뭐 일부에서는 혹시 북한 측에서 또 이 회담에 대해서 좀 마음이 바뀐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통일부에서는 그럴 리 없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줬고요.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이제 남북 합동 공연이 3일날 끝났고 그 어제 4일 아침에서 이제 그 남측에서 이제 공연단이 돌아왔기 때문에 바로 그날 회담을 하는 건 좀 아무래도 분위기상 좀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마 하루 정도 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루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그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최측근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도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 때부터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기국이죠. 그러니까 서기실에 비서실에 해당되는 비서실장 역할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측근들의 말을 보다는 훨씬 더 신뢰성 있게 당사자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뭐 걸어오든 뛰어오든 차를 타고 오든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판문점으로. 어떻게 지금 예측되고 있나요? 그 아무래도 보안상 문제를 생각하면 차를 타고 내려오는 게 안전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이벤트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걸어 내려오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길 좋겠죠. 그 아시다시피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이제 북측으로 향할 때 차를 타고 가서 군사분계선 30m 앞에서 이제 차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권양숙 여사랑 같이 그 굵은색 노란선 군사분계선을 큰 걸음으로 넘었죠. 네, 그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죠. 그렇죠. 생중계도 됐고 화제도 됐고. 그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잇따른 파괴 행보를 감안하면 제 생각에는 내려서 걸어오지 않을까. 저도 거기에 예상해봅니다. 한 표 던지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은 좀 힘들겠지만 몸이 힘들어요. 몸은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하고 덩치 차이 별로 안 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더 훨씬 더 날씬한 걸로. 그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생중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 있었으면 생중계가 안 됐어요. 다 녹화 중계였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생중계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앞에 열린 두 번 회담은 평양에서 열렸죠. 그러니까 이제 북측의 보도 스타일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아시다시피 북측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살펴보죠. 그 관계기관에서 살펴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제 중계를 내보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녹화 중계가 대세인데 이번에는 남측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측의 입김이 좀 더 작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이 워낙 파괴 행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생중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야 생중계 익숙하고 대통령도 워낙 토론도 하고 했으니까 문제 없는데 저쪽에서 응할까가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관철 꼭 합시다 이런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기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김정은이 상당하게 쇼맨십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의식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둔의 지도자라는 이런 국제적인 이미지를 좀 없애기 위해서 오히려 더 공개적인 장소로 걸어 나오면서 이렇게 생중계를 허가하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CNN의 생중계로 전 세계에 이제 걸어 내려오는 게 보여지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겠죠. 또 하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은 하루 만나고 헤어지고 다음날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일단은 오전에 만나서 회담하고 점심 같이 먹고 또 오후에 회담하고 여차하면 이제 저녁까지 같이 먹는 모습 보여주겠죠. 그리고 기자들은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인디산에 있는 킨텍스에 이제 차려질 예정인데 여차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밑에 더 남한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너무 나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일산까지 온다고? 킨텍스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도 좀 섞어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난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동반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북한으로서는 최고 지도자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같이 이렇게 했던 것은. 그리고 그걸 매스컴에 보여준 것도 처음이었고 이번에 같이 어떻게 내려올까요? 제가 볼 때는 같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2000년, 2007년 두 번 정상회담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남측에서는 대통령 부부가 올라갔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혼자 손님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남측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도 그렇고 엊그제 끝난 이제 합동공연위에서 남측 예술단이 올라갔을 때 부인 이설주가 나란히 서가지고 이제 손님들 맞이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와서 김정수 여사랑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상국가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이설주는 같이 내려올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걸 조금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판문점에서 두 부인은 뭘 할까? 판문점 근처에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산책을 한다 그러면 비무장지대를 가서 이제 산책을 하게 되는 셈인데 어차피 판문점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 모습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산책. 네. 그렇네요. 기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대표 기자단을 꾸리는 거 아닙니까? 예, 출입 기자들 중심으로 청와대? 통일부, 네. 외교 이런 쪽 기자들 중심으로 일단 취재단을 꾸리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프레스센터가 일산 킨텍스에 차려집니다. 국내 기자뿐만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이제 엄청나게 올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킨텍스에서 일단 차려질 예정이고 언론사마다는 기자들도 하루 숙박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킨텍스에서 이제 단체로 버스로 이동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일부 기자가 아마 뽑혀서 풀기자단으로 해서 이제 아마 회장단까지 갈 것 같고 대부분 기자들은 이제 킨텍스에 남아서 기사 나눠 쓰고 취재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기자들이 욕 많이 먹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제 오늘 일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지각했다고 이렇게 또 구박을 하시면 지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욕 많이 지각한 기자에게 욕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7일에 내일 모레죠. 통신 실무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남북 정상 간 한라인. 네. 바로 그냥 청와대에서 저쪽으로 전화하고 뭐 이런 거 주석궁에서 이쪽으로 전화하고 네. 가능할까요? 뭐 영화에서나 보던 건데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뭐 대통령하고 바로 얘기하면 되니까 밑에 사람들 좀 덜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설치는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설치라는 게 단순한 의미보다는 이제 남북 접촉이 상시와 정례화되는 아주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빨리 이루어질수록 저희들한테는 평화통일 분위기를 만드는 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전에 만약에 이게 이어지면 정상회담 전에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상회담 전에 통화는 한번 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뭐 길게 통화는 안 하겠죠. 그 감도가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안부 정도 묻고 상대방 목소리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7일에 잘 만납시다라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아마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도 테스트는 실무자가 하겠죠. 정상들이 하겠어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 정상들도 궁금하겠죠. 네. 그래요. 자, 남북 정상회담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만남 자체도 결국은 얼마만큼 과실을 따내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비판하는 야당 같은 경우에도 비핵화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문제를 꺼냈단 말이에요. 이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적으로는 당연히 비핵화가 목적이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과정을 또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에 모든 게 끝날 거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을 거고 뭐 화해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지 화해가 되는 것이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는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조금의 차분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합동 공연 마치고 나서 그 가을에는 남측에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게 나름 의미심장하다고 보여지고요. 본인이 아마 내려와서 또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올해 가을까지는 이 분위기가 그래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회담 역시 뭐 이번에 회담 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다 모든 게 그 종료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우리 국가원수가 다른 나라 방문할 때도 그렇고 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도 그렇고 군대 사열, 의장대 사열 뭐 이렇게 받잖아요. 다 받았었고. 어쨌든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판문점이나 군사분계선 밑이니까. 이러는 건 못하겠네요. 그런데 그 판문점의 특수성상. 분위기가 애매해지겠죠. 장소가 판문점이면 이제 어쨌든 거기가 또 남북만 대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거기가 그 연합군이 이제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장대 사열을 또 준비하려고 그러면 또 절차가 더 복잡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오늘 참 이거 최강병기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남북 문제하고 국민투표법 문제인데 박 기자가 지각하는 바람에 국민투표를 앞에서 그냥 짧게 다뤘으니까 뒤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때요? 야당 입장은 이 국민투표법 협조해서 주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더 조금 두고 보자 이런 얘기?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 이제 카드로 활용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개헌이 이제 있는데 더 큰 게 있는데 개헌을 이제 바로 맞닥뜨리기엔 지금 야당이 사실은 여론도 그렇고 부담이 많으니까 일단 이제 국민투표 가지고서 어떻게 좀 딜을 해보고 개헌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국면을 좀 끌고 가보는데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견이 없다고는 하지만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뭐 개헌에 대해서는 시기가 문제지 방법의 문제지 찬성은 다 하는 거니까요 여야가. 그런데 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시기 문제인데 자유한국당은 6월 달에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합의 안 해주면 결국 못 하는 거 아니에요? 6월 달에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여당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결국은 6월 개헌 물 건너가게 하려고 지금 국민투표까지 이걸 끼워가지고 버티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딱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끌어서 마지못해서 동의를 해주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뭐 국민투표법도 안 해줄 것 같은데요, 느낌상.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저희를 조금 이제 의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개헌 자체에 대해서 야당 측이 뭐 이렇게 진심이었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뭐 본인들이 지방선거의 개헌을 막으려면 첫 번째 단추인 국민투표법도 협조 안 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밝히기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하려면 이번 달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제외 그 헌법 불합치돼서 지금 효력이 날아간 그 조항이 그 투표 명부에 관련된 명부 작성에 관련된 조항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 개정이 안 되면 명부 작성을 못 하니까 투표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급히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국회 연설 예정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정은 했고 합의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민투표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면 뭐 어차피 지방선거와 개헌은 동시에 못 할 테니까 할 의미가 있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의 중점적인 부분은 그러면 개헌에 대한 협조 이 부탁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까 뭐 제가 저한테 대변인 같네요. 근데 아까 저한테 대변인처럼 아닙니다.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예. 근데 어쨌든 국회 협조를 바라고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런 그 국민의 요구가 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취소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네요. 네. 일단 그럼 청와대는 다른 문제보다는 이 국민투표법 개정하는데 일단은 먼저 신경을 쓰겠다 이 생각인 거죠? 네, 오늘도 청와대에서 기자들이 계속 그 부분을 물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되면 대통령 국회 연설도 없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즉답을 계속 피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건 지켜보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황을 계속 보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지각해서 별 의미 있는 말도 안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기획취재부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우리 작가가 원래 한국일보인데 이게 한국경제라고 써가지고요. 아, 예. 제가 오프닝에서 실수할 뻔했습니다. 아이고, 예. 제대로 고쳤죠?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